2026년 여름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한 장의 보고서 때문이었죠. 상대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시장도 자본도 시설도 선진국의 절반. 그런데 그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때문도 아니었죠. 단 하나, 어떤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30년간 외면해온 남자가 있었죠. 일본 최고의 축구 설계자, 경력 32년의 기술위원장. 그가 마침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시니치, 일본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죠. 일본 유소년 축구를 32년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축구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 여겼죠. 제 책상 서랍엔 두꺼운 바인더가 한 권 있습니다. 30년을 바쳐 만든 설계도였어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한 비밀 마스터 플랜이었죠. 저는 그 바인더를 제 인생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설계도가 휴지 조각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쿄 분쿄구 일본 축구협회 빌딩 7층. 제 사무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왔죠. 저는 늘 7시에 출근합니다. 32년간 단 하루도 어긴 적이 없어요. 책상 위엔 따뜻한 녹차 한 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저는 그 김을 바라보는 게 좋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협회 훈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공을 차고 있었죠. 파란 유니폼, 일본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30년 전만 해도 일본 축구는 아시아의 변방이었습니다. 그걸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직원 다나카가 들어왔죠. 위원장님, 오늘 일정 정리해 왔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전엔 유소년 위원회, 오후엔 예산 회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였죠. 수고했네, 다나카군. 그가 가볍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혼자가 되자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두꺼운 바인더가 한 권이 있었죠. 검은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달아 반들반들했습니다. 30년을 매만진 흔적이었죠. 저는 그 바인더를 두 손으로 꺼냈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요. 손끝에 닿는 가죽의 감촉,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표지엔 금박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재패 마스터 플랜, 제가 직접 붙인 이름이었죠. 이 안엔 30년의 설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소년 육성 단계, 해외 유학 로드맵, 체격 데이터, 영양 프로그램. 한 장 한 장이 곧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마저 음악 같았죠. 이 바인더는 일본 축구의 설계도였습니다. 집을 짓는 도면 있죠? 기둥은 어디에, 창은 어디에 둘지. 그걸 그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도면대로만 가면 됩니다. 5년 안에 아시아 1위, 10년 안에 월드컵 4강.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면엔 가상의 경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솔직히 경쟁자라 부르기도 민망했어요. 인구는 우리 절반, 시장은 3분의 1, 프로리그 규모도 한참 아래였죠. 저는 페이지 맨 끝에 빨간 펜으로 메모를 적어뒀습니다. 한국은 시간 문제, 곧 추월함. 그 한 줄을 적을 때마다 저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문득 책상 위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남자가 흙먼지 운동장에 서 있었어요. 제 아버지였습니다. 나카무라 타로. 70년대의 축구 지도자였죠. 저는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바인더로 눈을 돌렸어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빛바랜 사진이 곧 저를 무너뜨릴 줄은요. 저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결제를 시작했죠. 사각사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저는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모든 게 제 손안에 있다는 느낌, 권력이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였습니다. 책상 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다나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위원장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떨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데이터 분석실로 향했죠. 이상하게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땐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분석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죠. 모니터 여러 대가 푸른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그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엔 표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결과였죠. 저는 무심히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대한민국 조 1위, 3전 전승.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나카 군, 이게 왜 조별리그쯤이야? 가끔 잘할 수도 있지 않나?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상대를 보십시오. 그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이 꺾은 팀들이었죠. 그리고 우승 후 후sit 한 곳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독일을 이겼다고? 네, 그것도 역전승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점수가 또렷했습니다. 2대1. 후반 추가 시간 역전골이었죠.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나카군, 이거 오타 아니야? 결과를 잘못 입력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다나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공식 기록입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았어요. 마우스를 직접 움직였죠. 경기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후반 90분이었어요. 한국 선수 하나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뛰더군요. 화면 속 그 선수는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허벅지를 부여잡고 있었죠. 상대 수비수도 헉헉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만 달랐습니다. 끝까지 상대 진영으로 파고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공이 그의 발에 닿았습니다. 골망이 출렁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3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죠. 다나카군, 진정하게. 축구엔 변수가 많아. 그날의 컨디션, 심판의 판정, 운도 좀 따랐겠지. 한 경기로 호들갑 떨 일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을 달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나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경기가 아닙니다. 그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이번엔 한 장의 그래프였습니다. 가로축은 연도였죠.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세로축은 한국의 월드컵 성적이었어요. 그래프는 들쭉날쭉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이었죠. 16강, 8강, 그리고 이번엔 그 위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한참 노려봤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일정했습니다. 운이라기엔 너무 길었죠. 40년 내내 운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다나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파봤어요. 그런데 팔수록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섭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데이터가 뭐가 무서워? 다나카가 천천히 답했죠. 너무 일관돼서요. 사람이 만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다나카가 마지막 표를 띄웠습니다. 인구 대비 유럽 빅리그 선수 배출수였죠. 저는 일본 숫자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숫자를 봤어요.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2배였죠. 인구는 우리의 절반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셌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학하군. 통계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표본이 작으면 왜곡되는 법이지. 한국이 특출난 선수 몇 명을 우연히 가졌을 뿐이야. 손흥민 같은 선수, 그런 선수가 매번 나오진 않아. 저는 그렇게 우겼습니다. 다나카가 조용히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위원장님, 손흥민만이 아닙니다. 화면에 이름들이 떴어요. 차범근,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 이강인. 세대가 전부 달랐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났죠. 그만하게 단학하군. 제 목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분석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흘끔거렸죠. 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써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안하네. 좀 놀랐을 뿐이야. 이건 분석이 더 필요한 사안이야. 내일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지. 한 나라가 잠깐 잘한다고 우리가 흔들릴 수는 없어. 우리에겐 30년 마스터 플랜이 있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다나카의 시선이 느껴졌죠. 그 시선이 오래도록 따라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그리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맑았어요. 훈련장에선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자꾸 서늘했어요. 저는 다시 그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시간 문제, 곧 추월함. 빨간 글씨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문장이었죠.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슬쩍 덮었어요. 마치 그 글씨를 외면하고 싶다는 듯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우연일 거야. 분명 우연일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자꾸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내일이면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모든 게 정리되겠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협회에 도착했어요. 어쩐지 잠을 설쳤거든요. 7층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이 보였어요. 그 위에 자료들이 가지런했죠. 잉크 냄새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어요. 창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왔죠. 그런데 어제의 그 서늘함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오전 9시 정각. 위원들이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12명이었죠. 기술위원이 5명, 유소년 육성 책임자가 2, 전력 분석관이 3, 그리고 협회 사무총장. 일본 축구의 두뇌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한자리에 다 모인 거죠. 저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노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든든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었으니까요. 사무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월드컵 선전, 그리고 우리의 대응이죠.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어요. 누군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다른 이는 옆 사람과 귓속말을 했죠. 한국 이야기로 회의까지 여느냐. 그런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죠. 전력 분석관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호들갑 아닙니까? 한국 인구가 몇입니까? 5천만입니다. 우리의 절반이죠. 시장 규모는요, 우리 3분의 1도 안 됩니다. 등록 선수 수도 한참 아래고요. 그런 나라간 잘했다고 회의까지요. 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따라 터졌어요. 다른 위원이 거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대체 뭐로 먹고 삽니까? 반도체. 그거 하나죠. 자동차 좀 만들고요. 축구는 그냥 곁다리예요. 운 좋게 손흥민 하나 나온 겁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런 선수는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거고요. 한 세대의 우연이라니까요. 다음 세대엔 다시 사라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요. 또 한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K리그 관중수를 보십시오. 우리 제2리그 절반입니다. 중계권료도 우리가 몇 배예요. 그런 리그에서 무슨 선수가 나옵니까? 어쩌다 한둘이죠.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우연입니다. 그가 확신에 차 말했어요. 다들 박수라도 칠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말이 다 맞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추격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추월할 대상이지. 생각해보게. 우리에겐 30년 마스터 플랜이 있어.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고. 데이터가 산처럼 쌓여 있어. 그런데 한국은 뭐가 있나? 정신력? 그런 걸로는 한계가 분명해. 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위원이 신이 나서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신력이 무슨 전술입니까? 끝까지 뛴다고요? 그건 체력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90분이 한계입니다. 결국 축구는 과학이에요. 전술이고 데이터죠. 그 점에선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한국은 그저 깡으로 버티는 겁니다. 무식하게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말을 보탰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뭘 새로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유럽 시스템을 베낀 거죠. 독일식, 스페인식 짝짓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끼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더 잘 베낍니다. 자금도 우리가 훨씬 많고요. 인프라도 비교가 안 됩니다. 회의실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도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누군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축구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응원만 요란하지. 붉은 옷 입고 때로 모여서요. 그게 실력입니까? 그냥 분위기죠.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의실이 또 한 번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는 그 웃음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죠. 그땐 그 웃음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도요. 유소년 책임자 한 분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유소년을 좀 압니다. 별거 없어요. 군대식이죠. 애들을 무작정 몰아붙입니다. 새벽부터 뛰게 하고요. 그렇게 키우면 금방 지칩니다. 부상도 많고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처럼 과학적으로 가야죠. 즐기면서요. 데이터를 보면서요. 그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이 옳다고 믿었어요. 회의는 더없이 순조로웠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듯했죠. 한국은 신경 쓸 것 없다. 우리는 마스터 플랜대로 간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사무총장이 회의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그가 펜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회의실 끝자리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사사키 유미코, 협회 데이터 분석 책임자였습니다. 쉰을 넘긴 분이었죠. 남자들로 가득한 이 협회에서 보기 드문 분이었어요. 회의 내내 한마디도 없던 분이었죠. 그저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손을 든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사사키 부장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늘 숫자로만 말했죠. 회의에서 농담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누구 편을 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분이었죠. 그분이 손을 든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일순 조용해졌어요. 사무총장이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사사키 부장, 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사사키 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얼음장처럼요. 방금 여러분이 비웃으신 그 나라, 인구 대비 빅리그 선수 배출,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은요, 11위입니다. 그분은 숫자만 말했어요. 그런데 회의실의 웃음이 뚝 그쳤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사사키 부장이 자료를 한 장씩 돌렸습니다. 유럽 감독들의 한국 선수 평가서였죠. 무려 40년이었습니다. 1980년대 것부터요. 그분이 말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감독이 다 다릅니다. 리그도 다릅니다. 나라도 다르고요.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평가가 똑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뛴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위원이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사사키 부장이 다음 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차범근 1978년 독일이죠. 그리고 손흥민 2015년 잉글랜드입니다. 37년 차이입니다. 그런데 평가어가 겹칩니다. 책임감, 성실, 끈기. 이게 우연일까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사사키 부장이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상 데이터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부상 후 복귀율 유럽 평균보다 높습니다. 재활 중도 포기율은요, 현저히 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물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아니라 태도죠.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사키 부장이 말했어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하시죠? 하지만 40년간 운이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패턴엔 반드시 원인이 있고요. 저는 그 원인을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의실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한 위원이 발끈했습니다. 사사키 부장, 그래서 우리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명색이 일본 축구가요. 그가 언성을 높였어요. 사사키 부장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말했을 뿐이죠. 못하다고 느끼셨다면요.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그쪽 마음일 겁니다. 위원이 얼굴을 붉혔어요. 회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저는 그 침묵이 영 불편했습니다. 어제의 그 서늘함이 다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죠. 저는 애써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사사키 부장, 좋은 지적이야. 정말로.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 않나? 숫자 뒤엔 맥락이 있는 법이야. 한국은 특수한 경우지 우리와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법 단호하게요. 사사키 부장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 특수한 경우가요. 벌써 40년째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사키 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게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결과를 내는지 끝까지 분석해 오겠습니다. 오직 데이터로요. 감정은 빼고요. 그게 틀렸다면 제가 사과하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몇몇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걸 다 분석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차마 웃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 긴 테이블, 식어버린 찻잔들. 저는 사사키 부장의 마지막 말을 곱집었어요. 40년째라니?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훈련장 아이들이 여전히 공을 차고 있었죠. 파란 유니폼. 일본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사사키 부장은 한 장의 보고서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제 3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 일주일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결제를 하고 회의를 했죠.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사키 부장의 자리를 흘끔거렸어요. 그분은 늘 모니터에 파묻혀 있었죠.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새벽까지 분석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채점을 기다리는 학생 같았죠.
제 30년이 채점대에 오른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사키 부장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위원장님,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건조하게 말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들어오게. 그분이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쿵! 그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보고서는 제 손바닥 2개만큼 두꺼웠습니다. 표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축구 40년의 추적. 저는 그 표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사사키 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위원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사키 부장이 첫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건 양국 유소년 시스템 비교입니다. 그분이 항목을 하나씩 짚었어요. 주간 훈련 시간 거의 같습니다. 코치 자격 체계 비슷하고요. 훈련장 시설 오히려 우리가 낫죠. 연간 예산은요, 우리가 3배입니다. 저는 그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항목에서 앞섰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사사키 부장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같은 시스템, 3배의 돈, 더 좋은 시설. 그런데 빅리그 안착률은 한국이 2배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려봤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들어가는 게 우리가 더 좋은데 나오는 게 한국이 더 좋다니요. 이건 시스템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분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사사키 부장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 10년입니다. 분데스리가에 도전한 일본 유망주 30명이었어요. 그중 주전으로 자리 잡은 선수 5명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요, 도전자가 15명이었습니다. 우리 절반이죠. 그런데 주전이 된 선수가 7명입니다. 절반의 인원으로 더 많은 성공이라니.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래도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럼 선수 개인 재능 아닌가? 한국이 신체 조건이 좋은 거겠지? 사사키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신체 데이터도 다 비교했습니다. 평균 신장 비슷합니다. 스프린트 속도 비슷하고요. 점프력 차이 없습니다. 신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또 입을 다물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사사키 부장이 결정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경기 시간대별 활동량입니다. 전반 0분부터 후반 90분까지요. 대부분 나라는 후반에 뚝 떨어집니다. 지치니까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후반 75분 이후 오히려 활동량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독일전을 보십시오. 사사키 부장이 영상을 띄웠어요. 후반 80분입니다. 일본 같으면 다리가 풀릴 시간이죠.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요, 그때부터 더 몰아쳤습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이 터졌죠. 우연이 아닙니다. 데이터상 늘 그랬어요. 한국은 막판에 강합니다. 40년 내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생리학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사사키 부장이 말했어요. 인간의 몸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후반엔 느려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요, 질 것 같으면 더 뜁니다. 이기고 있어도 안 멈춥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사키 부장이 저를 봤어요. 그게 바로 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스터 플랜 바인더를 꺼냈어요. 30년의 설계도였죠. 저는 그걸 보고서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비교했어요. 제 바인더엔 모든 게 있었습니다. 훈련법, 영양표, 전술도, 단계별 로드맵까지요. 그런데 단 하나가 없었어요. 그 후반에 더 뛰는 마음. 그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미친 듯이 넘겼습니다. 어딘가 분명 있을 거라 믿었어요. 30년을 바친 설계도니까요. 그런데 끝내 없었습니다. 제 바인더는 몸을 만드는 법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만드는 법은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평생의 역작이요. 그 순간 한낱 종이 뭉치로 보였어요. 값비싼 플라스틱 장난감처럼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문득 일주일 전 회의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한국을 비웃던 그 회의요. 응원만 요란하다던 말, 강으로 버틴다던 날, 베끼면 된다던 말. 그 모든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베낄 수 없는 걸 베끼려 했던 거죠. 저는 바인더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차마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자네를 뭔가 한국은 제 그 마음을 어디서 배운 거지. 사사키 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위원장님, 그게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축구장에선 답이 안 나왔습니다. 훈련장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전혀 다른 곳을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요. 그 역사를요. 저는 그분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역사라니? 그게 축구와 무슨 상관인가? 사사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그 마음은요,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된 곳에서 왔어요. 사사키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자료를 파다 보니까요, 자꾸 같은 게 나왔습니다. 전쟁, 가난, 폐허, 그리고 다시 일어섬, 축구 기록인데 자꾸 그런 단어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그게 너무 자주 나왔거든요. 저는 그분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사사키 부장이 보고서 맨 뒤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흑백 자료들이 있었어요. 1970년대 한국 축구 기록이었죠. 그분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1970년대예요. 일본인 지도자 한 명이 한국에 갔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러요. 그땐 일본이 한 수 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남긴 기록이 묘합니다. 그 일본인 지도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사키 부장이 천천히 읽었어요. 나는 가르치러 왔다. 그런데 배우고 돌아간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딘가 너무도 낯익은 문장이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더라.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지도자 이름이 뭐였나? 제가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사키 부장이 자료를 넘겼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 스쳤어요. 책상 위 그 낡은 흑백 사진, 흙먼지 운동장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제 아버지였죠? 나카무라 타로. 설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 일본인 지도자의 이름을 저는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사사키 부장이 마침내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나카무라 타로. 1971년 한국 파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역시였습니다. 제 아버지였죠. 사사키 부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위원장님, 혹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사사키 부장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보고서는 제 책상에 그대로 남았죠. 저는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퇴근하자마자 곧장 본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어머니 홀로 그 낡은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물건 아직 있습니까? 어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다락방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죠. 저는 그걸 조심스레 열었어요. 곰팡내가 훅 끼쳤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빛바랜 사진들, 낡은 수첩 한 권, 그리고 다 해진 축구화 한 켤레. 저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한자로 또렷이 적혀 있었죠. 한국 1971.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첫 장의 글은 이랬습니다. 나는 한국의 축구를 가르치러 간다. 이 가난한 나라에. 저는 멈칫했어요. 가난한 나라. 그 표현이요. 제가 한국을 두고 쓰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견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거죠.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요. 수첩을 넘겼습니다. 1971년의 한국이 펼쳐졌어요. 아버지의 눈에 비친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거리엔 먼지가 가득하다. 운동장은 자갈밭이다. 아이들은 맨발이다. 축구와 살 돈이 없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아렸어요. 그런 곳에서 대체 무슨 축구를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장에서 아버지의 글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훈련은 진작 끝난 시간이었죠. 아버지가 운동장을 지나는데요. 아이들이 그때까지 공을 차고 있었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운동장에서요. 달빛에만 의지해서요.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왜 집에 안 가니? 한 소년이 이렇게 답했대요. 낮엔 일을 해야 해서요. 소년이 말했답니다. 밤에만 공을 찰 수 있어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낮에 공장에서 일했던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요. 그러고도 밤엔 공을 찼습니다. 지쳤을 텐데요. 아버지의 수첩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 아이는 지치지 않는 게 아니다. 지쳐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 시절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도 적혀 있었죠. 1인당 소득이 $100도 안 되던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본 건 절망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겐 이상한 게 있다. 아버지가 적었습니다. 가난한데 비굴하지 않다. 무너졌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어른들도 봤습니다. 새벽 첫 차로 일터에 가는 청년들, 두세 곳을 뛰는 부모들, 자기는 굶으면서 자식 도시락은 채우던 어머니들. 아버지가 적었어요. 이 나라의 어른들은 한결같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 저는 그 대목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거기 있었어요. 어딘가 떨리는 듯한 글씨였죠. 나는 가르치러 왔다. 그런데 배우고 돌아간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보고서 속 바로 그 문장이었어요. 아버지가 50년 전에 남긴 말이었죠. 저는 수첩을 가만히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요. 그런데 저는요, 그 아들인 저는요, 30년간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었던 그 진실 앞에서요. 저는 마스터 플랜이나 만들고 있었던 거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저는 흑백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한국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은 맨발이었죠. 옷은 다 해졌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요.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어디서 봤더라. 한참을 떠올렸어요. 이번 월드컵 독일을 이기던 한국 선수들.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을 건너서요. 그제야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1971년 그 맨발의 소년들. 그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됐겠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을 겁니다. 그 자식에게 무언가를 물려줬을 거예요. 끝까지 뛰는 그 마음을요. 차범근이 그랬고 박지성이 그랬고 손흥민이 그랬습니다. 핏줄을 타고 흐른 거죠. 운동장이 아니라 가정에서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강한 진짜 이유를요. 그건 훈련법이 아니었습니다. 시설도 돈도 아니었죠. 폐허에서 일어선 부모들의 등을 보고 자란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마스터 플랜엔 그게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건 설계도로 만들 수 없는 거니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수첩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보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한국을 베끼려 하지 않기로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협회에 알리기로요. 제 입으로 직접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협회 사람들은 절 비웃겠죠? 30년 마스터 플랜을 만든 사람이요. 이제 와서 한국에 졌다고 인정하다니요. 제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지도 몰랐어요. 저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답은 이미 수첩 안에 있었어요.
배우고 돌아간다. 자존심보다 진실이 먼저였죠. 저는 본가를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까지 배웅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늘 그러셨단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라고. 작아 보여도 절대 얕보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협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뒤집을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협회로 향했어요. 손엔 2가지가 들려 있었죠. 사사키 부장의 두꺼운 보고서,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수첩. 저는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 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난번 그 12명, 그리고 더 많은 임원들까지요. 모두 20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죠.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제가 누구인지요? 한국을 가장 비웃던 사람. 30년 마스터 플랜의 설계자. 그들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깎아내리기려, 사사키의 분석을 반박하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졌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이었죠. 위원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졌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 마스터 플랜의 30년 역사였어요. 보십시오. 저는 30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베끼고 있었습니다. 독일을 베꼈죠. 스페인을 베꼈고요. 그리고 끝내 한국까지 베끼려 했습니다. 그게 제 마스터 플랜의 실체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베낄수록 어떻게 됐는지요? 저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격차였죠. 30년간의 추이였습니다. 1996년 격차 5년, 2006년 격차 6년, 2016년 격차 8년, 2026년 격차 10년.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따라잡기는커녕요. 더 벌어졌습니다. 100일수록 더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5년 전이었죠. 우리는 한국의 합숙 시스템을 통째로 들여왔습니다. 똑같이요. 일정도, 식단도, 훈련 강도까지요. 꼬박 1년을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선수들은 지쳐만 갔습니다. 부상자만 늘었죠. 왜일까요? 한국 선수는 스스로 했고요. 우리 선수는 시켜서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훈련, 다른 마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우리는 결과만 베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훈련법, 한국의 전술, 그건 벤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건 껍데기였어요. 진짜 알맹이는요, 도무지 벤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마스터 플랜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이었죠.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떨궈서요. 30년간 믿어온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잠시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죠. 그때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비관적이십니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코치를 데려오면 되죠. 한국 지도자를 영입하는 겁니다. 그 비결을 쭉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듯한 해법이었죠.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사키 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사사키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가 이미 해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사키 부장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한국인 코치를 영입했죠. 한국 유소년 전문가였습니다. 5년 계약이었어요. 큰 돈을 들였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그 코치가 온 5년 동안이요.
일본 유소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훈련법은 그대로 들여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사사키 부장이 물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코치가 떠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남아 있었죠. 그 한국인 코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훈련은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태도는 못 가르친다. 사사키 부장이 천천히 읽었어요. 태도는 집에서 온다. 부모에게서 온다. 나라에서 온다. 그건 수입할 수 없는 것이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의 수첩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거든요. 태도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코치를 데려와도요. 시스템을 베껴도요. 그 마음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건 한국이 70년간 만든 거니까요. 폐허 속에서요. 가난 속에서요. 우리가 5년 계약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이었죠. 회의실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 임원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5년이, 그 큰 돈이 다 헛수고였단 말입니까? 사사키 부장이 담담히 답했어요. 완전히 헛수고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배웠으니까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그것 하나는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긴 침묵 끝에 한 임원이 물었어요. 그럼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베껴도 안 되고요. 데려와도 안 되고요. 우리더러 영영 한국을 못 이긴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을 꺼냈습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어제 막 도착한 공문이었죠. 아시아 축구연맹의 결정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이었어요. 사사키 부장조차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걸 천천히 읽었어요. 아시아 축구연맹이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유소년 육성의 새 표준을요. 그 모델로 한 나라가 선정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이 크게 술렁였어요. 그리고 그 결정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요. 한국의 유소년 철학을 배우러 권고한다. 그 말인즉슨요. 우리 일본도요. 한국에 배우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추월하려던 그 나라에게요. 이제 우리가 배우러 가야 했죠. 회의실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배우러 간다니요. 자존심 강한 임원들이었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한 임원이 발끈했어요. 그건 굴욕입니다. 일본 축구에 자존심이 있는데요. 그러자 사사키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존심으로 이긴 경기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임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했어요. 50년 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에 갔습니다. 가르치러 갔죠. 그땐 우리가 위였으니까요. 그런데 50년 뒤 그 아들인 제가요 다시 한국에 가야 합니다. 이번엔 배우러요.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가르치던 나라가요. 이제 배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회의실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사키 부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한국은요, 우리가 추월하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도 안 썼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우리와 경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어제의 자신과 경쟁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려고요. 그게 우리가 결코 못 이긴 이유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한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그건 50년 전 그 맨발의 소년도 한 말이었죠. 낮엔 일하고 밤엔 공을 차던 소년이요. 한국은 50년간 같은 말을 해온 겁니다. 세대가 바뀌어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이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있었죠. 차원이 달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코웃음 치던 임원도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응원만 요란하다던 그 임원도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더는 한국을 비웃지 못했어요. 비웃을 수가 없었죠. 진실 앞에서는요. 저는 그 무거운 침묵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그 웃음소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진다는 건요. 배울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 아버지는 50년 전에 그걸 아셨습니다.
가르치러 갔다가 배우고 돌아오셨죠. 저도 그러려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우리 한국에게 배웁시다. 진심으로요. 그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의실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사사키 부장이었죠. 곧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 쳤습니다. 그건 승리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인정의 박수였죠. 저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먹먹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서랍 속 그 바인더를요. 어떻게 할지 정해야 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죠.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인더를 꺼냈어요. 30년을 함께한 제 분신이었죠. 저는 그걸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보기로 했어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익숙한 설계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페이지에 닿았습니다. 빨간 글씨가 적힌 곳이요. 한국은 시간 문제, 곧 추월함.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30년간 제 자신감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젠 부끄러움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만년필을 들었어요. 저는 그 빨간 글씨에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적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한국에게 배운다. 단 한 줄이었죠. 그 한 줄을 쓰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진작 그럴 것을요. 저는 바인더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아시아 재패 마스터 플랜, 그 거창한 설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어요. 딸깍, 그 소리가 마침표 같았습니다. 30년이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쓸쓸했죠. 저는 책상에서 새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노트였죠. 저는 첫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표지에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50년 전에 쓰셨던 그 글씨처럼요. 한국 2026. 이번엔 추월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기록이었죠. 저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가기로요. 이번엔 평가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배우러 가는 거죠. 한국의 그 밤 운동장을 직접 볼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을 차는 아이들을요.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너는 왜 여기 있니? 50년 전 제 아버지가 물었던 것처럼요. 이번엔 제가 답을 들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입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지난 32년을 돌아봤어요. 저는 일본 최고의 축구 설계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 32년 동안이요. 저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얕봤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라 여겼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진실을요. 저는 가장 늦게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나는 가르치러 왔다. 그런데 배우고 돌아간다.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아셨죠. 저는 그걸 깨닫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부자가 똑같은 길을 걸은 거예요. 항구 앞에서 고개 숙이는 길을요. 저는 그 수첩을 새 노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거기 함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의 승리가 무엇이었는지요. 그건 축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승리도 아니었죠. 그건 태도의 승리였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70년간 한 나라를 일으켰어요. 폐허를 딛고서요. 맨손으로요.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요, 손흥민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뒤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1971년 밤에 공을 차던 그 소년, 새벽 첫 차를 타던 노동자, 자식 도시락을 채우던 어머니, 그들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요,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겁니다. 화려한 스타는 그 위에 핀 꽃일 뿐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한국 어딘가의 운동장엔 한 소년이 있을 겁니다. 늦은 밤까지 공을 차고 있겠죠. 누가 보지 않아도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고 싶어서요. 그 소년이 다음 세대의 손흥민이 될 겁니다. 50년 전 그 맨발의 소년이 그랬듯이요. 그 선은 결코 끊기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한국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그 묵묵한 책임감이요,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요. 작은 나라라고요. 천만에요. 이제 세계가 배우러 가는 나라입니다. 일본 축구의 30년 설계자가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아 보여도 절대 얕보지 마라. 그게 한국이다. 50년 전 아버지가 남긴 말이죠. 저는 이제야 그 뜻을 압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나라는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어제의 자신과 싸우는 나라. 그래서 영원히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축구협회 기술위원장 나카무라 시니치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끈기와 태도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